서울 서초구 법원 제3법정 오후 2시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한 젊은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할머니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22살 이수아가 마이크 앞에서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절망과 분노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바로 옆 휠체어에 앉은 76세 김영희 할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수아예요. 수아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속삭였지만 할머니는 마치 수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법정 건너편에서는 정장을 차려입은 두 중년 남성이 냉정한 표정으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도진 50세, 김민재 45세, 할머니의 친아들들이었습니다. 수아야, 이제 그만해. 도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혼자 계실 수 없는 상태야. 상대편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후견인 김영희 씨는 중증 치매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현재 돌보고 있는 손녀는 무직 상태로 8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재산 관리에는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80억 원. 법정 안에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상상하기 힘든 거액에 사람들이 놀란 것입니다. 하지만 수아는 그 돈이 아니라 할머니가 소중했습니다. 17년 전 5살 때 거리에서 굶고 있던 자신을 거둬주신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또한 신청인들이 준비한 서울 강남의 프리미엄 요양원은 24시간 전문 의료진이 상주하는 최고급 시설입니다. 변호사가 화려한 팸플릿을 들어보였습니다. 수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요양원의 진짜 모습을 아는 것은 그녀뿐이었습니다. 며칠 전 몰래 가본 그곳은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실제로는 노인들을 방치하는 곳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집에서 지내고 싶어 하세요. 수아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판단 능력을 잃은 환자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민재가 차갑게 반박했습니다. 재판장은 모든 서류를 검토한 후 무거운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법원은 신청인들의 성년 의견인 선임 신청을 인용합니다. 수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도진이 수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아야, 현실을 받아들여라. 할머니는 이제 우리가 모실 거야. 삼촌, 제발이요. 수아가 애원했지만 두 형제는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아는 할머니와 함께 50년 된 그 집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내일이면 할머니는 요양원으로 가시게 됩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할머니를 지키지 못했어요. 수아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할머니께서 갑자기 수아의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강한 힘이었습니다. 수아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순간 또렷해졌습니다. 서랍. 빨간 봉투. 수아는 깜짝 놀라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순간적으로 할머니의 눈빛이 맑아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할머니는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마치 방금의 일이 착각인 것처럼요. 수아는 떨리는 마음으로 할머니가 말씀하신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빨간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평범한 대학생이 스스로의 힘으로 거대한 음모를 파헤치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놀라운 실화입니다. 빨간 봉투 안에는 할머니의 필체로 쓰인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아야, 위험하다. 모든 게 거짓말이야. 진실은 지하실 금고에 있다. 암호는 너의 생일. 조심해라. 수아는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지하실에 금고가 있다는 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수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할머니는 요양원으로 가시게 되고 그 후에는 영영 진실을 알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요. 수아는 손전등을 들고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지하실은 먼지투성이었습니다. 구석구석을 찾아보니 오래된 장롱 뒤에 숨겨진 작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생일 517을 입력했습니다. B-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충격적인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할머니의 진짜 건강진단서였습니다. 놀랍게도 할머니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경미한 뇌졸중의 후유증은 있지만 인지 능력은 완전히 정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연기를 하고 계신 거야? 수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삼촌들이 지난 20년간 할머니께 받아간 돈의 상세한 기록이었습니다. 사업자금, 교육비, 생활비 등등 총액이 무려 18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수아는 경악했습니다. 세 번째로 발견한 것은 요양원과 관련된 서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믿기 힘든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삼촌들이 그 요양원과 비밀 계약을 맺어서 할머니를 입원시키면 매월 치료비 명목으로 3천만 원씩 빼돌리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질들이 수아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마지막에 발견한 할머니의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수아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할머니의 계획이 시작된 것이다. 놀라지 마라. 할머니는 완전히 멀쩡하다. 다만 저 악한 놈들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연기를 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 계획을 성공시키려면 내 도움이 필요하다. 내가 직접 증거를 모으고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할머니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 편지와 함께 있는 USB를 확인해 보거라. 그리고 김민혁을 찾아라. 그가 도와줄 것이다. 수아는 편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할머니가 3개월간 치매 연기를 하고 계셨다니. 그리고 자신에게 진실을 밝혀달라고 부탁하신다니.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자 더욱 충격적인 자료들이 나타났습니다. 삼촌들의 통화 녹음 파일, 요양원 원장과 주고받은 메시지, 심지어 할머니 재산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 논의한 회의록까지 있었습니다. 형, 어머니가 죽고 나면 집도 팔아야지. 강남에 이런 넓은 집이면 최소 30억은 받을 수 있을 거야. 도진의 목소리가 녹음 파일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래, 그리고 수아는 어떻게 처리할 거야? 설마 상속을 나눠줄 건 아니지? 민재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당연히 안 주지. 남의 아이한테 왜 줘? 어머니가 죽기 전에 미리 손을 써야 해. 수아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할머니의 친아들들일까요? 그때 편지에서 언급된 김민혁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수아는 인터넷에서 그 이름을 검색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김민혁은 30년 전 할머니께서 도우셨던 고아 출신으로 지금은 작은 법무법인을 운영하는 변호사였습니다. 할머니의 일기장에 따르면 그는 매년 할머니께 안부 편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도와주실 수 있을까? 수아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김민혁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수아는 김민혁 변호사와 만났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는 온화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수아 씨, 할머니께서 정말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고요? 김 변호사는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이 USB를 보세요.
수아는 모든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김 변호사는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치밀한 계획이군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법정에서 승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어떤 증거요? 삼촌분들이 요양원과 결탁해서 할머니 재산을 빼돌리려 한다는 직접적인 증거. 그리고 할머니께서 정상이라는 의학적 증명이 필요합니다. 수아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그 증거들을 찾아내겠다고. 첫 번째 미션은 요양원 잠입이었습니다. 수아는 간병인 지원자로 가장해서 그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로비와 달리 실제 입원실은 형편없었습니다. 노인들은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간병인들은 환자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원장실에서 우연히 엿들은 대화였습니다. 김영희 씨 입원하면 매월 3천만 원씩 청구하면 돼요. 어차피 치매 환자니까 확인할 방법도 없고. 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는 그 돈의 절반을 받기로 했죠? 도진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수아는 몰래 휴대폰으로 이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것입니다. 두 번째 미션은 할머니의 진짜 건강 상태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김민혁 변호사의 도움으로 수아는 할머니를 서울대병원 신경과에 모시고 갔습니다. 할머니, 잠깐만 연기 그만하세요. 수아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머니는 주위를 둘러본 후 갑자기 또렷한 표정으로 변하셨습니다. 우리 수아, 고생이 많았구나. 정밀 검사 결과 할머니는 치매와는 전혀 거리가 먼 완전히 정상적인 상태였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 정도 연기 실력이면 배우를 해도 될 정도라고 농담할 정도였습니다. 할머니, 왜 이런 위험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수아가 물었습니다. 수아야, 할머니가 그냥 죽으면 저놈들이 내 재산을 다 가져갈 거야. 그리고 너는 길거리에 내쫓길 거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게 할 수 없어. 할머니의 눈에는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놈들의 탐욕을 이용해서 스스로 올가미에 걸리게 만들려고 한 거야. 하지만 이 계획이 성공하려면 내가 직접 나서야 해. 세 번째 미션은 삼촌들의 과거 범죄를 파헤치는 것이었습니다. 수아는 도서관에서 20년간의 신문 기사들을 뒤져봤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도진은 10년 전에 사기 혐의로 고발당했지만 할머니가 합의금을 주고 무마시켰고, 민재는 5년 전 횡령 사건에 연루되었지만 역시 할머니의 도움으로 넘어갔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이들을 감싸주셨구나. 수아는 할머니의 마음이 이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할머니를 지켜야 할 차례였습니다. 수아는 전직 경찰관 출신의 사설탐정에게 의뢰해서 삼촌들의 최근 행적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이 할머니 몰래 부동산을 알아보고 다녔고, 심지어 할머니 명의로 대출까지 받으려 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마지막 미션은 가장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삼촌들이 요양원 원장과 만나는 자리에 몰래 잠입해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아는 카페 직원으로 가장하고 그들의 테이블 근처에서 서빙을 하며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죽으면 보험금만 10억이야. 그리고 집 팔면 30억, 예금이 40억. 총 80억 정도 될 거야. 도진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요양원비로 매월 3천만 원씩 빼고 나머지는 우리가 관리한다고 하면 되겠네요. 원장이 동의했습니다. 수아, 그 애는 어떻게 할 거야? 민재가 물었습니다. 간단해. 어머니가 죽기 전에 유언장을 새로 쓰게 하는 거야.
치매 환자니까 우리가 대신 써도 문제 없을 거고. 수아는 온몸이 떨렸지만 휴대폰 녹음을 계속했습니다. 이들의 악랄함을 모두 기록해야 했습니다. 근데 혹시 수아 그 애가 문제 일으키면 어쩌지? 원장이 걱정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 애는 순진해서 우리가 뭘 하는지도 모르거든. 도진이 비웃었습니다. 그날 밤 수아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요양원 잠입 녹음, 할머니의 정상 진단서, 삼촌들의 과거 범죄 기록, 그리고 오늘 확보한 결정적 대화 녹음까지. 김민혁 변호사는 수아가 모은 자료들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수아 씨, 정말 대단합니다. 이 정도면 법정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할머니를 구할 수 있을까요?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삼촌분들을 완전히 법적으로 처벌할 수도 있어요. 수아는 드디어 희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내일 오후가 바로 재심 신청의 마지막 기한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수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진이었습니다. 수아야, 내일 아침 일찍 할머니를 모시러 갈 거야. 준비해둬. 전화를 끊은 수아는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걸고 할머니를 지켜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도진과 민재가 할머니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들은 요양원 직원들까지 대동하고 와서 강제로라도 할머니를 모셔가려는 기세였습니다. 수아야, 할머니 짐 챙겨놨지? 도진이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삼촌, 잠깐만요. 할머니께서 뭔가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수아가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께서 갑자기 일어나셨습니다. 휠체어에서 벗어나 똑바로 서신 것입니다. 어머니, 민재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평소의 어눌한 말투가 아닌 또렷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도진아, 민재야, 이제 연기는 그만하자. 두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뭔 소리세요?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웃기지 마라. 나는 완전히 멀쩡하다. 지난 3개월간 너희들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 연기를 한 거였어. 도진과 민재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머니, 설마 지금까지. 그래, 모든 게 연기였다. 그리고 너희들이 한 짓도 다 알고 있어. 할머니는 서랍에서 USB를 꺼내셨습니다. 이 안에 너희들이 한 모든 짓이 들어있다. 도진이 급하게 USB를 빼앗으려 했지만 할머니는 이미 수아에게 던지셨습니다. 수아야, 이제 시작이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삼촌들, 이거 보세요. 지난 20년간 할머니께 받아간 18억 원의 명세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삼촌들이 요양원과 결탁해서 할머니 재산을 빼돌리려고 한 증거입니다. 수아가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어제 카페에서의 대화가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죽으면 보험금만 10억이야. 도진과 민재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이건 불법 녹음이야. 법적 효력이 없어. 도진이 발악했습니다. 불법 녹음이 아닙니다. 수아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수아는 요양원에서 몰래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노인들이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삼촌들이 할머니를 보내려던 곳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겉으로만 화려하고 실제로는 노인학대가 일어나는 곳이요. 민재가 화를 냈습니다. 야, 이 애가 어디서 어른한테 대들어. 하지만 할머니가 단호하게 막아섰습니다.
누구한테 소리야? 수아는 지난 3개월 동안 나를 진짜로 돌봐준 유일한 가족이야. 반면 너희들은 뭘 했니? 어머니, 저희도 걱정해서. 걱정? 웃기지 마. 너희들이 걱정한 건 내 돈이지. 나라는 사람이 아니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김민혁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는 검찰 수사관 2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김도진, 김민재 씨입니까? 노인학대 및 재산 편취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도진이 당황했습니다. 수사관이 설명했습니다. 어제 신고받은 내용을 조사한 결과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수아가 어젯밤 모든 증거와 함께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수아야, 내가 신고한 거냐?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네, 맞아요.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수아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김민혁 변호사가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수아 씨가 수집한 증거들은 모두 합법적이고 명확한 증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원과의 결탁 증거는 결정적입니다. 수사관들이 2 형제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도진이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정말 어머니를 걱정해서 한 일이에요. 할머니는 차가운 시선으로 아들들을 바라보셨습니다. 18억을 받아가면서도 모자라서 나머지까지 빼앗으려 했으면서 지금 와서 걱정이라고? 그리고 내가 죽기만 기다리면서 보험금 계산이나 하고 있으면서 2 형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탄로난 상황에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끌려간 후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수아가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수아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할머니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할머니는 수아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아야, 사실 할머니한테는 더 큰 계획이 있었어. 더 큰 계획이요? 할머니는 다시 서랍을 열어 또 다른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이건 할머니의 진짜 유언장이야. 할머니가 건네신 유언장을 읽은 수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상상도 못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 김영희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첫째, 나의 모든 재산 200억 원은 손녀 이수아에게 물려준다. 단, 이 재산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에 써야 한다. 200억 원. 수아가 알고 있던 80억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둘째, 수아는 이 재산으로 김영희 사랑나눔 재단을 설립하여 나처럼 버려진 아이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야 한다. 셋째, 도진과 민재에게는 각각 1천만 원씩만 남긴다. 이는 그들이 그동안 받은 18억 원을 고려할 때 충분한 금액이다. 수아는 유언장을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저한테는 너무 큰 책임인 것 같아요. 수아야, 혼자 하라는 게 아니야. 할머니가 지난 30년간 도왔던 아이들이 17명이나 있거든. 그 아이들이 모두 도와줄 거야. 할머니는 또 다른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17명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누구예요? 모두 너처럼 버려지거나 어려운 상황에 있던 아이들이야. 할머니가 키우거나 도움을 준 아이들이지. 그 목록을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의사, 교사, 변호사, 회사원,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있었습니다. 모두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훌륭하게 성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도우셨다니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아이가 있어. 바로 최민혁이라는 아이야. 최민혁이요? 30년 전에 굶주린 채로 떠돌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대성그룹 회장이 됐어. 그 아이도 내게 큰 도움을 줄 거야. 수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최민혁 회장이 할머니가 키운 아이였다니요. 할머니는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이 모든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할머니의 도움 때문이 아니야. 그들 스스로 노력했기 때문이지. 수아, 내가 지금 보여준 것처럼 말이야. 제가 뭘 보여줬다는 거예요? 용기, 정의감, 그리고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 내가 스스로 나서서 증거를 모으고 진실을 밝혀낸 것처럼 모든 아이들이 각자의 길에서 최선을 다한 거야.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혹시 김영희 할머니 댁이 맞나요? 저는 최민혁입니다. 바로 대성그룹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뒤에 비서와 경호원을 대동하고 있었지만 할머니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민혁이가 인사드려요. 할머니는 최 회장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민혁아,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할머니 덕분입니다. 30년 전 굶주린 저에게 밥 한 끼를 주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제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최 회장은 수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아 씨죠? 할머니께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아니에요. 스스로 나서서 불의와 싸우고 할머니를 지켜낸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최 회장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수아 씨, 저희가 재단 설립을 위해 준비한 서류들입니다. 법적인 절차는 모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형제자매들의 연락처입니다. 모두 할머니 소식을 듣고 도움을 주고 싶어 합니다. 수아는 놀랐습니다. 다들 어떻게 이 상황을 알고 계세요?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미리 연락했거든. 혹시 계획이 실패할까봐 대비책을 마련해 놓은 거야. 하지만 성공했으니까 이제는 축하 파티를 열어야겠네. 최 회장이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 집에는 17명의 자녀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의사부터 국회의원까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 할머니 덕분에 지금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어요. 의사가 된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도 거리를 헤매고 있을 거예요. 교사가 된 이미래가 덧붙였습니다. 수아는 이 모든 상황이 신기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니요. 최 회장이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할머니의 뜻을 이어가야 할 때입니다. 수아 씨가 재단을 이끌어 가시고 저희가 모두 도와드리는 거죠. 저 혼자서는 부족할 것 같은데. 수아가 걱정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할머니가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모든 형제자매들이 함께 할 거니까. 며칠 후 김영희 사랑나눔 재단 설립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언론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아가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는 것을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앞으로 저희 재단은 할머니처럼 버려진 아이들,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수아는 단상에서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17년 전 거리에서 굶고 있던 저를 거두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제가 다른 아이들에게 그런 사랑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객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고 계셨습니다. 재단 설립으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김영의 사랑나눔 재단은 벌써 전국 200여 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었고 10개 도시에 교육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수아는 대학을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재단 일에 매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17명의 형제자매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도움을 주어 점점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특히 최민혁 회장은 재단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수아가 진정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멘토 역할도 해주었습니다. 수아 씨, 리더십이 많이 늘었네요. 어느 날 최 회장이 말했습니다. 모든 게 할머니와 형님들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1년 전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 홀로 싸웠던 그 용기가 지금의 수아 씨를 만든 거예요. 그런 수아의 곁에는 특별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김민혁 변호사였습니다. 1년 전 할머니를 도와준 인연으로 지금은 재단의 법률 고문을 맡고 있었습니다. 수아 씨, 오늘 법원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민혁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도진 씨와 민재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이 선고되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할머니께 받아간 18억 원도 모두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말이요? 수아가 기뻐했습니다. 네, 이제 정의가 승리한 거죠. 민혁은 수아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아 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요? 저, 수아 씨를 좋아합니다. 1년 전 할머니를 지키려고 홀로 싸우는 수아 씨를 보고 반했어요. 수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사실 그녀도 민혁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민혁 오빠를 좋아해요. 2년 후 수아와 민혁은 할머니의 집 정원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할머니가 키운 17명의 자녀들과 재단에서 도움을 받은 아이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 할머니가 평생 가꾸신 꽃들 사이에서 치르는 소박하지만 의미 깊은 결혼식이었습니다. 최민혁 회장이 주례를 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결혼식이 아닙니다. 할머니의 사랑이 어떻게 더 큰 사랑으로 이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할머니는 수아의 손을 잡고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수아야, 사랑은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란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아라. 네, 할머니. 약속드려요. 결혼식이 끝난 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할머니를 중심으로 한 대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이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한편 감옥에 있는 도진과 민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분노와 원망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이렇게까지 하시다니. 수아 때문에 우리가 망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서 만난 다른 죄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특히 도진은 어느 날 감옥 도서관에서 어머니에 관한 신문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30년간 17명의 아이들을 키운 할머니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기사를 읽은 도진은 처음으로 후회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훌륭한 분이셨는데 우리는 뭘 한 거지? 민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단 소식을 전해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도 어머니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3년 후 두 형제는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할 가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내들은 이미 이혼했고 아이들도 아버지와 연을 끊었습니다. 도진과 민재는 각각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도진은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성실하게 살기로 했고 민재는 지방으로 내려가 작은 가게를 차렸습니다. 그들은 가끔 어머니와 수아의 소식을 듣곤 했지만 차마 찾아뵐 용기는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너무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조용히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진심으로 사죄할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5년이 지난 어느 봄날 할머니는 정원에서 증손자와 함께 꽃을 가꾸고 계셨습니다. 수아와 민혁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 남매 사랑이와 나눔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꽃은 뭐예요? 3살 된 사랑이가 물었습니다. 이건 사랑꽃이란다. 정성껏 기르면 더 많은 사랑을 나누어 준단다. 우와, 저도 사랑꽃 키울래요. 할머니는 사랑이를 안아주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수아의 마음도 따뜻했습니다. 김영의 사랑나눔 재단은 이제 전국 최대의 아동복지단체가 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아이들이 재단의 도움으로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아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할머니의 사랑을 전수받은 수아와 17명의 가족들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배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아는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17년 전 저를 거둬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저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수아야, 고마워할 사람은 할머니야. 내가 할머니한테 진정한 사랑이 뭔지 가르쳐 줬거든. 제가 할머니께 뭘 가르쳐 드렸다는 거예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이야. 그리고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도. 할머니는 정원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봐라. 30년 전에 심은 나무 한 그루가 지금은 이렇게 큰 숲이 되었잖니. 사랑도 마찬가지야. 작은 사랑 하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 수아는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17년 전 할머니의 작은 사랑 하나가 지금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으니까요.